옛날 어느 마을에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면서 친해진 4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글 공부를 하러 갈 때도 같이 갔고 놀 때도 꼭 같이 뭉쳐서 놀았습니다. 그렇게 넷은 모든 것을 같이 하였고 동네에서도 형제라고 불릴 정도로 우정이 두터웠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꼭 같이 지내자. 그래, 꼭 그렇게 하자. 약속이다. 그렇게 4명의 친구는 단 한 번도 싸우는 일 없이 청소년기를 보냈고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장가도 가고 아이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보게들 오랜만이네. 잘 지냈나? 아, 그래. 자네 왔는가? 왜 이리 늦었나? 어여, 이리 와 앉게나. 모두들 가정이 생겨서 예전만큼 함께 어울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꼭 모여서 술자리를 갖곤 하였습니다. 이보게 자네, 요즘 집신 장사는 잘 되는가? 말도 말게.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 죽겠네. 자네들은 어떤가? 우리도 뭐 같은 장사꾼인데 별거 있겠나. 아주 죽을 맛이지. 어렸을 때부터 같은 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모두들 상인이 되어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도 서로의 상황이 어떤지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이렇게 장사가 안 되니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네. 뭐, 뾰족한 수가 없겠나? 그렇게 한 명씩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이때 한 친구가 솔깃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보게들, 내가 며칠 전에 한양에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한양에서는 목화로 만든 천이 아주 잘 팔린다네. 우리가 그 목화를 싸게 사서 파는 게 어떤가? 목화가 비쌀 텐데 어디서 싸게 구하나? 그건 내가 다 알아두었네. 걱정 말게. 그리고 우리 넷이서 돈을 모으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을 걸세. 특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서 서로를 잘 알고 믿고 있으니 동업을 하면 잘 되지 않겠나? 나머지 3명의 친구들도 그 말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한다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을 걸세. 친구들은 함께 한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고 자신 있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모두 동업하는 거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각자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모아서 드디어 목화 장사를 시작하였고 장사는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잘 되었습니다. 거보게, 내가 잘 될 거라고 하지 않았나?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될 일만 남았네. 장사가 잘 되자 친구들은 곧 부자가 될 것이라는 꿈에 빠졌고 장사의 규모를 더욱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화를 더 많이 사들여서 장사를 더 크게 해봅세. 그래, 그게 좋겠네. 친구들은 모두 동의를 했고 광이 거의 다 찰 정도로 목화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목화가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고 친구들은 번갈아가며 매일 밤 광을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밤마다 광을 지키는 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던 한 친구가 궁리 끝에 꾀를 내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가 밤마다 이렇게 광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돈을 모아 개 한 마리를 사서 지키게 하는 게 어떠한가? 오, 그거 좋은 생각일세. 그렇지 않아도 밤마다 지키는 게 귀찮았던 나머지 친구들도 그 말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 책임을 지기 위해 개의 다리 하나씩을 자기가 책임지고 맡아 보살피기로 하는 게 어떤가? 그래, 그럼 책임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그거 좋구만. 모두는 그렇게 하기로 정하고 개 한 마리를 사서 광을 지키게 하고는 자신들은 더 이상 광을 지킬 필요 없이 편안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어느 날 광을 지키던 개가 다리 한쪽을 다치게 되어 땅을 딛지도 못한 채 들고 다녔고 그 다리를 책임지기로 맡은 친구가 개의 상처에 약초와 기름을 바르고 동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겨울철이라 추위를 못 견딘 개가 아궁이 옆으로 가 불을 쬐었는데 깜빡 조는 사이 다리에 동여맨 기름에 불이 붙었던 것이었습니다. 개는 깜짝 놀라 성한 세 다리를 바삐 움직여 목화를 쌓아둔 광 안으로 도망쳤고
그 바람에 목화더미에 불이 옮겨붙어 더욱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목화더미는 전부 새까만 잿더미로 변했고 개도 그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우린 이제 망했구나. 잿더미로 변한 광을 보고 친구들은 모두 얼이 빠졌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광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광에 불이 왜 난 거지? 모두들 원인이 뭔지 찾아내다가 개의 다리를 치료해주면서 기름을 바른 게 원인이란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고는 개의 성한 다리를 막고 있던 나머지 3명의 친구는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왜 하필 불이 잘 붙는 기름을 거기다 바른 건가? 3명의 친구들은 아픈 다리를 맡았던 친구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네가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된 것이니 자네가 책임지고 목화값을 물어내게나. 아니, 이보게, 그게 무슨 말인가? 난 단지 걔가 얼른 상처가 났고 광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 그런 건데 불이 난 게 어찌 내 책임인가? 전 재산이 걸려서인지 지난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던 친구들은 언성을 높이며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했고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 관하로 가서 원님에게 판결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자네들 정말 이렇게까지 할 셈인가? 우리가 형제처럼 믿고 함께한 세월이 수십 년인데. 책임을 지기 위해 개 다리를 하나씩 맡아 보살피기로 한 것인데 자기가 맡은 다리 때문에 불이 난 것이면 책임은 져야 할 게 아닌가? 그들은 더 이상 형제라고 불릴 만큼 친했던 친구 사이가 아니었고 어떻게든 누구에게는 책임을 지우고 타버린 목화값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친구들은 원님에게 자초지종을 늘어놓았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원님은 한참 동안 생각한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너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 형제 같은 사이인데 목화가 타버려 손해가 생겼다고는 하나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다시는 서로 안 볼 정도로 돈이 중요하다는 것이냐? 처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겠습니까? 자네 처자식만 중요한 겐가? 저 친구의 처자식은 안 중요한가? 친구의 이기적인 변명에 호통을 친 원님은 잠시 고민을 하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로 의기투합하여 다시 시작해볼 생각은 없는 건가? 원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고 3명의 친구는 그런 건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든 목화값을 물리도록 간청하였습니다. 알았네. 자네들의 뜻이 그러하니 판결을 하겠네.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너희들 3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오히려 목화값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3사람은 한결같이 원님의 판결에 어리둥절하였고 원님은 차근차근 까닭을 일러주었습니다. 들어보거라. 걔가 아픈 다리에 불이 붙었더라도 그 아궁이 옆에만 있었으면 광 안에 있는 목화에까지 불이 붙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 말이 맞느냐? 예, 3사람이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다리에 불이 붙은 개가 광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때 어느 다리를 디디며 도망을 쳤느냐? 그야 나머지 멀쩡한 3다리로 도망을 쳤겠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맡은 개의 그 멀쩡한 3다리가 광으로 가지만 않았다면 목화에 불이 붙지 않았을 게 아니냐? 그러니 광에 불이 난 것은 너희 3명이 맡은 그 멀쩡한 3다리 때문이다. 그러니 목화값을 저 사람에게 물어주도록 하거라. 아니, 이게 원님의 명쾌한 판결에 3사람은 꼼짝없이 목화값을 변상해 줄 수밖에 없었고 목화값을 변상받은 친구는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더 이상 4명의 친구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김노인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 많은 돈을 모았지만
남을 위해 베풀지는 않는 지독한 짠돌이었다. 얼마나 짠돌이던지 아들이 혼인할 때도 잔치를 열었지만 대접한 음식은 보리밥과 건더기 하나 없는 고기 국물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농번기 때 일을 도와준 일손들에게는 품삯으로 준다는 것이 쌀교와 모래가 뒤섞인 쌀 한 대였다. 여보게들, 내가 품삯을 넉넉하게 넣었으니 다음에도 또 도와주시게나. 저 짠돌이 노인네, 이걸 먹으라고 준 거요? 이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아니, 내가 번 내 돈을 왜 남한테 베풀어야 하나? 안 베푼다고 뭐라 그러는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지. 김노인도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마을 사람들을 못마땅해 했다. 하루는 김노인이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 그쪽으로 가보니 동네 어린아이들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진짜 쪼잔한 게 김노인하고 똑같구만. 뭐? 나보고 김노인하고 똑같다고? 차라리 그냥 욕을 해라. 아이들이 싸우면서 자기 이름을 들먹이는 걸 본 김노인은 충격을 받았다. 아니, 마을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걸 알았지만 아이들까지도 나를 저렇게 생각하다니. 그전까지는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상 아이들까지 자기를 싫어하니 김노인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아버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누군가 수심 낀 김노인의 얼굴을 보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김노인의 며느리였다. 김노인이 하인 한 명을 더 고용하는 것이 더 아까워 집안의 온갖 살림을 그녀에게 맡겼지만 불평 한마디 없는 착한 며느리였다. 착하고 일도 잘하며 지혜로웠지만 늘 남에게 잘 베푸는 걸 김노인은 탐탁치 않아 했다. 아니, 마을 사람들은 웃기지 않느냐? 왜 그리 다들 나를 싫어하고 손가락질 하느냐 말이다. 말을 할수록 김노인은 더욱 흥분되었다. 아까는 어린아이들까지 내 이야기를 하면 나를 조롱하더구나. 왜들 날 이렇게 싫어하기만 하느냐? 시아버지 푸념에 며느리는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해주었다. 아버님 그거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 좋은 방법이 있더냐? 김노인이 솔깃해서 물어보았다. 사람들에게 베풀면 돼요. 그러면 모두들 아버님을 좋아할 거예요. 김노인은 안색이 굳어졌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응, 또 베풀라는 소리냐? 김노인이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아버님 나중에 돌아가시면 재산을 가지고 가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조금만 베푸셔도 나중에 더 크게 보답받으실 거예요. 며느리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김노인은 더 이상 듣기 싫어했다. 내가 좀 더 고민을 해보마. 너는 가서 일 보거라. 며느리의 말대로 하긴 싫었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피하고 싶었던 김노인은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도 자기를 좋아할 방법을 궁리했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났는지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그래, 며느리 말대로 죽은 다음에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재산을 나눠준다고 하면 지금 베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김노인은 굉장히 기뻐하며 곧장관청으로 달려갔다. 아니, 김노인께서는 어쩐 일이시오? 마을 군수가 자기를 찾아온 김노인을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군수에게 긴히 할 말이 있어. 내가 죽거든 전 재산을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이 말을 마을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시오. 마을에서 제일가는 구두쇠 영감이 갑자기 찾아와 자기 재산을 내놓는다고 하니 군수는 어리둥절했다. 김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자랑스러운 양 우쭐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곧 소문이 퍼져서 마을 사람들이 날 우러러보겠지. 김노인이 굉장히 흡족해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나 태도가 별다르지 않았다. 아니, 군수에게 말하기 전보다도
더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저 구두쇠 영감이 자기가 죽은 뒤에 재산을 나눠주겠다던데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네. 그러게 말이야. 나이를 먹고 머리가 이상해졌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김노인이 얼굴에 또다시 수심이 끼었다. 시아버지가 얼마 전까지 화색이 돌다가 다시 안 좋아진 모습을 본 며느리가 물었다. 아버님 또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김노인이 흥분하면서 며느리에게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얼마 전에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기 위해서 말해준 방법이 있지 않느냐? 아, 네, 사람들에게 베풀면 된다고 했던 얘기요. 며느리가 생각난다는 듯 대답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말해준 대로 내가 죽은 다음에는 재산을 저승에 가져갈 일이 없으니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겠다고 했다. 김노인은 벌써 재산을 다 나누어 주냥 힘을 주어 말했다.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사람들이 날 보고 구두쇠 짠돌이라고 손가락질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재산까지 내놓겠다고 했는데도 욕을 먹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니? 그게 베푸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베푸는 것이냐? 김노인은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시아버지 말을 다 들은 며느리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님은 제 말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라 해서 내가 내 재산 전부를 나누어 주겠다고 했는데. 아버님, 제가 암소와 돼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 테니 잘 들어보세요. 며느리의 뜬금없는 이야기에 김노인은 어리둥절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암소와 돼지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돼지가 불만이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보다 암소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김노인이 불쑥 끼어들며 말했다. 그거야 당연히 암소가 돼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 아닌가?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은 김노인이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 돈보다 좋은 건 없단다. 고상하고 콧대 센 양반들도 돈 앞에서는 쩔쩔매지 않느냐? 다시 생각해봐도 암소가 돼지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그러자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 아버님, 돼지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지요? 그야 뭐 밤낮으로 먹고 자기만 하지 주는 것은 없지. 대신에 죽어서는 맛있는 고기와 뼈를 주지 않느냐? 며느리가 다시 물어보았다. 그럼 암소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지요? 그거야 당연히. 김노인은 말을 하다가 무엇인가 깨달은 게 있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며느리가 말을 이어갔다. 아버님도 잘 아시다시피 암소는 죽어서 고기와 가죽과 뼈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있을 때도 우유를 주지요. 이게 사람들이 돼지보다 암소를 더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며느리의 말에 김노인은 비로소 자기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를 깨달게 되었다. 그 후 다른 사람처럼 바뀐 김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으며 마을 어린이들은 더 이상 김노인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미련한 탓에 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밖에 일을 보러 나가면서 청년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얘야, 내 나갔다 올 터이니 저 빨래 좀 밖에 널어놓거라.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가 밖에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졌고 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오면서 빨래가 비를 맞고 그대로 널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얘야, 비가 오는데 빨래를 왜 안 걷었니? 어머니는 화가 나서 다그쳤고 청년은 무덤덤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어차피 비가 그치면 다시 마를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머니께서도 나가실 때 널어놓으라고만 하셔서 그대로 널어만 두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커가면서 성격이 너무 고집스러운 데다가 외골수 기질까지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줘도 도무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격 탓에 청년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고 어느새 장가갈 나이도 지났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저러다가 평생 혼자 살겠구나. 어머니는 자신이 죽으면 아들이 장가도 못 가고 호라비로 지낼까봐 늘 고민이었고 어떻게든 동네 처녀들과 엮어주려 노력을 해보았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갔던 어머니는 거기서 열심히 집신을 파는 한 여인을 보았고 아들이 생각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 이것저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젊은 처자가 혼자서 열심히 장사를 하는구려.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집신 좀 보시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는 여인이 사별을 한 과부인 것을 알았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고 특히 여인의 생활력과 싹싹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아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습니다. 이보게, 내 듬직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네와 참 잘 어울릴 것 같구려. 한번 만나보겠나? 어머니의 아들 자랑에 잠시 고민하던 여인도 이내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네, 그래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기쁜 마음에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청년을 불러놓고는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집신을 파는 여인이 아주 싹싹하고 성격도 좋은 것 같으니 내일 가서 집신 한 켤레를 사면서 이야기 좀 해보거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여인을 만난다는 생각에 청년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 날 장터를 찾은 청년은 집신을 파는 여인을 발견하였고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이 가게에서 집신 한 켤레를 사오라고 하셔서 집신 한 켤레 사러 왔습니다. 여인도 청년을 보고는 어제 아주머니가 말한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 예, 어서 오세요. 듬직한 청년에 여인도 호감을 가졌고 청년도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집신 한 켤레 좀 주시겠소? 발의 크기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글쎄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그 집신을 벗고 이것저것 신어보고 발 크기에 맞는 것을 찾아보시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인이 집신을 벗겨주려고 하자 여자 손도 한번 못 잡아본 청년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고는 헛기침을 내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했거늘 다 큰 여인이 어찌 외간 남자의 신체를 함부로 만질 수 있겠소? 내 다음에 다시 오겠소. 그러고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고 여인은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집에서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어머니는 청년이 돌아오자 버선발로 뛰어나갔고 청년은 그런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침착하게 장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집신 신어보는데 무슨 남녀 칠세 부동석이냐? 너 장가는 안 갈 것이냐? 이 미련한 놈아. 마누라도 아닌데 어떻게 신체를 함부로 만진단 말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화병이 나서 드러누웠고 그런 어머니를 보자 이 미련한 청년도 미안했는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체를 접촉하지 않고 내 발에 맞는 집신을 고를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청년은 이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종이에다가 내 발과 똑같은 크기의 그림을 그리고 그거랑 똑같은 크기의 집신을 사면 되겠구나. 청년은 이렇게 하면 집신도 사고 여인과도 잘 될 수 있으며 그럼 어머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종이에 자신의 발그림을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부터 청년은 급하게 장터로 향하였고 그런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기특해 하였습니다. 이 미련한 놈이
애미를 위해서 드디어 고집을 꺾었구나. 다시 집신을 사러 온 청년을 보고 여인은 의아해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네요. 오늘은 집신을 사실 건가요? 네, 오늘은 집신을 사러 왔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여인이 청년을 도와주려 하자 청년은 도움을 거절하며 미리 그려둔 그림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그림을 집에 두고 나왔고 청년은 당황해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집에 두고 온 것이 있어서 얼른 갔다 올 테니 기다리시오. 그렇게 청년은 몇십 리나 되는 집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고 여인은 청년이 돈을 안 가지고 와서 돈을 가지러 다시 가는 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스름한 저녁때가 되었고 여인은 청년이 안 오는 줄 알고 장사를 접으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땀에 흠뻑 젖은 청년이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직 가지 마시오. 내 집신 사러 다시 왔소. 아니, 돈을 안 가지고 왔으면 내일 다시 사러 와도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왜 오늘 다시 오십니까? 여인은 녹초가 된 청년을 보면서 안쓰러워하였고 청년은 숨을 헐떡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라니요? 집신을 살 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돈이 있었는데 집에는 왜 다시 갔다 온 거예요? 여인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러 갔었소. 청년은 주머니에서 그림을 꺼내 여인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아니, 집신을 사는데 이 그림이 도대체 왜 필요해요? 여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고 그런 여인을 본 청년은 우쭐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내 발 크기의 그림과 똑같은 집신을 사면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없고 집신도 내 발에 꼭 맞을 거 아니오. 여인은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신체 접촉하는 게 불편하면 당신이 여기서 집신을 직접 혼자 신어보면 되는데 그 그림을 가지러 미련하게 집까지 다녀왔단 말이에요? 괜찮다고 여겼던 생각이 핀잔을 받자 청년은 잠옷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이거면 모든 불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소. 그러니 내 발보다 이 그림을 더 믿어야 하지 않겠소. 이상한 논리로 억지를 부리는 청년에게 여인이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집신은 당신 발이 신는 것이지 그 그림이 신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여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심해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늘어놓았고 어머니는 다시 화병이 도져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너무하세요.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헤어지자고 하시는 거예요. 곧장 울음이라도 터뜨릴 표정의 한 처자가 청년을 보고 다그치고 있었다. 벌써라니? 닷새면 오래 만난 거 아닌가? 내 본래 연애를 할 때 사흘을 넘기지 않지만 자네가 특별하여 좀 더 만나주지 않았던가? 아니, 닷새라고 해봤자 처음 얼굴 봤을 때랑 헤어지자고 하는 오늘 2번밖에 더 봤나요? 처자가 열이 받아 쏘아붙였다. 하지만 청년은 늘상 있는 일인 양 자연스럽게 말했다. 어쩌나 자네가 내가 찾는 여인이 아닌걸. 우리의 만남은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앞으로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도록 하세. 정말 너무하세요. 처자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리를 떠났다. 처자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헤어지길 요구하는 이 청년은 마을에서 유명한 양반집 자제로 엄청난 바람둥이였다. 멀리 사라지는 처자를 보며 청년은 한탄스럽게 읊조렸다. 아, 이번에도 결국 아니었구만.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날 저녁 청년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다. 아니, 자네 이번에 만난 황첨지 따님과 벌써 헤어졌다며. 허허, 이 사람아 벌써라니. 닷새나 만나고 결정한 일이라네. 겨우 닷새를 만나고 헤어졌다고? 친구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자네는 도대체 사람을 왜 진득하게 만나질 못하는가? 무슨 소린가? 나도 오랫동안 연애를 할 수 있다네. 그럼
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닷새를 넘기지 못하고 헤어지는 건가? 친구가 정말 궁금하다는 듯 물어보았다. 청년이 술 한 잔으로 목구멍을 적신 후 입을 떼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람둥이로 알고 있지만 난 바람둥이가 아니라네. 친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니, 자네 같은 사람이 바람둥이가 아니라면 도대체 바람둥이의 기준은 뭐란 말인가? 다 잘 들어보게나. 사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고 있다네. 그런 여인을 찾기만 한다면 바로 혼인을 할 생각도 하고 있지. 가벼운 연애만 즐기는 줄 알았던 청년이 혼인까지 생각한다고 하자 친구는 흠칫 놀랐다. 그런데 만나는 여인들이 모두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니 의미 없이 오래 만나기보다는 빨리 헤어져 주는 것이지. 이거야말로 상대방을 배려한 행동이 아닌가. 코웃음 치던 친구도 청년의 말을 들어보니 어느 정도 수긍은 되었다. 그래, 그럼 자네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인가? 친구가 물었다. 글쎄, 누구라도 한 번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 아닐까? 아니, 그렇게 많이 만나봤으면서 빠져드는 여인이 없었나? 친구가 부러운 반 놀라운 반으로 말했다. 내가 마을 처자들을 거의 다 만나봤지만 없었다네. 물론 이쁜 여인은 있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었다네. 청년의 말을 듣던 친구가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다. 아니, 자네가 마을 처자들을 거의 다 만나봤었다면 혹시 내 아내도 만났었던가? 의심스런 눈초리로 쳐다보는 친구를 향해 청년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시게. 자네 아내는 만날 생각조차 안 했다네. 청년의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묘하게 기분 나쁜 친구였다. 그래,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장가는 안 가고 자네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계속 찾을 생각인가? 친구의 말에 청년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 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 혼인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라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자네를 뵈러 온 것도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온 거라네. 뜬금없이 작별 인사라는 말에 친구가 놀라 말했다. 작별 인사라니? 어디 떠나기라도 할 셈인가? 내가 이미 마을 처자들은 다 만났지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만나지 못했네. 청년은 안타까운 듯 말했다. 그래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을 생각이네.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자네한테 작별 인사를 미리 해두는 걸세. 친구는 청년의 얘기에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청년이 진정한 사랑을 찾기를 응원해 주었다. 이튿날 청년은 짐을 싸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 전국팔도로 떠났다. 함경도부터 제주도까지 청년은 수년에 걸쳐 전국팔도를 돌아다녔다. 그동안 청년의 검은 머리는 어느새 희끔희끔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눈가에도 자글자글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전국을 걸쳐 수년 동안 아름다운 여인을 찾는 데 집중했지만 자기 눈에 차는 여자를 찾을 순 없었다. 정처 없이 떠돌던 어느 날 청년은 하룻밤 묵을 겸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절에 들렀다. 한 스님이 나와 청년을 맞아주었다. 스님, 제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중인데 오늘 하루 절에서 묵어 갈 수 있을지요? 네, 그러시지요. 편하게 쉬다 가세요.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지요? 스님이 청년의 사연을 궁금해하며 물어보았다. 참 말하기 송구스럽사오나 사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청년이 부끄러워하며 말해주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서 무엇하려고 하오? 무엇을 하다니요? 당연히 혼인을 하려고 하지요.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청년의 말에 스님이 빙긋 웃으며 다시 물었다. 선생의 인생 목표가 참 재밌구려. 그래,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찾으셨소? 아직 원하는 여인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여인을 찾아다녔으면서 여지껏 마음에 드는 여인 하나를 발견 못했소? 스님이 어이없다는 듯 묻자 청년이 반박했다. 아니요.
딱 한 여인이 있긴 했어. 스님이 놀라며 다시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왜 그 여인과 혼인하지 않았소? 청년이 시무룩해진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그 여인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지 못하였지요. 그 소리를 듣자 스님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선생과 그 여인은 아름다움의 본질을 모르니 평생 혼자 사시겠구려. 아름다움의 본질이라뇨? 그게 무엇인가요? 청년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선생은 저 벚꽃이 아름답습니까? 스님이 갑작스레 절에 핀 벚꽃을 가리키며 물었다. 물론 아름답지요. 아름다운 여인이 치맛자락을 휘날리듯 날리는 벚꽃은 봄의 대표적인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렇소. 봄철에 휘날리는 벚꽃은 누구나 아름답다고 생각하지요. 그럼 선생은 겨울철에 벚꽃을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스님이 다시 물었다. 겨울철에는 잎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가지밖에 없는데 누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소. 누구나 벚꽃은 봄에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나 겨울에는 쳐다보지도 않지요. 이처럼 외적인 아름다움은 한때입니다. 그때가 지나면 사라지고 말지요. 스님이 휘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말을 계속 이어갔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나이가 들면 외적인 아름다움은 사라지기 마련이지요. 선생이 봄날의 벚꽃처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는다고 한들 그 여인이 나이가 들고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선생은 그 여인을 겨울철의 벚꽃 보듯이 하지 않을까요? 스님의 말에 청년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충격을 느꼈다. 그리고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수년 동안 아무 의미 없는 아름다움을 찾으러 다닌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울 뿐이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집안은 너무나 가난하여 며칠씩 굶는 일은 다반사였고 아이의 부모는 남의 집 일을 해주고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일한 품삯이다. 부잣집에서 하루 종일 일한 아이의 부모 손에는 한 명이 먹어도 부족할 양의 쌀이 쥐어졌고 아이의 부모는 고개를 조아리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약속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지덕지 한 줄 알고 썩 꺼지거라. 이렇게 부모는 가난해서 무시당하기도 일쑤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 떵떵거리며 살겠노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도끼를 품고 돈을 벌기 시작한 아이는 세월이 흘러 어느새 노인이 되었고 아주 많은 돈을 벌어 궁궐 같은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나갈 준비 다 되었습니다. 그래, 어여 출발하자꾸나.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어느새 어르신 소리를 들으며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남들한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노인은 명망 있는 선비들과 어울리며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이 길이 아니지 않느냐? 제대로 알아본 것이냐? 내 놈이 저번에도 실수를 하여 애먹지 않았더냐? 어이구, 질칠치 못한 놈!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노인이었지만 어릴 적 자신의 부모가 당한 것처럼 자신보다 돈 없고 힘없는 약자에게는 언제나 무시하고 하대하였습니다. 여기 주막에서 약주 한잔 하고 가야겠으니 너는 밖에서 말이나 잘 지키고 있거라.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여느 날처럼 명망 있는 선비와 어울리고 기분이 좋아진 노인은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 들러 혼자서 술 한 잔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최진사와 어울렸으니 나 역시 그렇게 보이겠구나. 허허. 노인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술이 한껏 달아올랐고
그러다가 문득 저쪽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선비 한 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호라, 저 양반이 나이도 지긋한 게 뭔가 유능하고 명망 있어 보이는군. 같이 술 한잔하며 이야기 좀 나눠봐야겠구나. 노인은 선비에게 다가가 술 한 잔을 권했고 선비 역시 흔쾌히 받아들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노형이 어질고 인품이 훌륭하구만. 아닙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어르신께서 인덕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약자에게는 악질적인 노인이었지만 명망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질고 덕이 있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기 때문에 선비의 그런 칭찬은 노인을 아주 기쁘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을 기약하세. 그렇게 하시죠, 어르신. 둘은 자리를 파하고 주막을 나서면서 옆에 있는 푸죽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비가 고기를 살 요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복의 주인 양반, 고기 한 근만 주시오. 선비는 점잖게 푸죽간 주인에게 고기 한 근을 부탁하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노인도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어져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고기가 싱싱해 보이는 게 맛있겠구만. 이놈아, 좋은 부위로 내 것도 한 근 가져오너라. 술 기운이 어느 정도 올라오자 선비가 옆에 있는 것도 망각하고 젊은 청년이 고기 써는 일을 하고 있자 본성대로 막말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청년은 별다른 내색 없이 노인과 선비에게 고기를 한 근씩 잘라주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받아든 고기는 양이 적고 선비의 고기는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니, 똑같이 고기 한 근을 달라 했는데 왜 내 것은 양이 적고 선비의 것은 내 것보다 많은 것이냐? 노인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따지듯이 소리쳤고 청년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야 당연한 일이죠. 뭐가 당연하다는 것이냐, 이놈아? 술기운까지 더해져 노인은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고기를 판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죠. 당신한테 고기를 판 사람은 이노마라는 사람이고 저 선비께 고기를 판 사람은 주인 양반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청년의 말을 다 들은 노인은 얼굴이 더욱더 빨갛게 달아올랐고 선비는 아무 말 없이 고기를 받아들고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고기나 써는 백정놈이 감히 나를 망신줘? 그 일이 있은 후 노인은 분해서 며칠 동안이나 잠도 이루지 못하고 소가리를 하였으며 어떻게 하면 그 청년을 혼내줄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 그 방법이라면 나도 어질게 보이고 그 백정놈도 망신을 줄 수 있을 거야. 노인은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고 당장 머슴을 불렀습니다. 이놈아, 내일 집에서 잔치를 열 터이니 어진 선비들께 모두 전하고 오거라. 그리고 오는 길에 부죽간에 들러서 내일 잔치에 쓸 소 한 마리를 잡아오라 전하거라. 소 한 마리씩이나요? 그래, 이놈아, 잔말 말고 어여 다녀오거라. 노인은 어진 선비들 앞에서 재력도 과시하고 여러모로 자신에게 명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서인지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것 아닐세. 오늘 맘껏 먹고 즐기다 가시게. 다음날 선비들은 속속 도착하였고 노인은 선비들을 반기며 청년이 언제 오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놈, 오늘 크게 망신당할 줄 알아라. 선비들이 다 도착할 때쯤 청년도 소 한 마리를 손질해서 수레에 끌고 도착하였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소 한 마리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닐세. 자네 가게 고기가 워낙 맛이 훌륭하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랑 잔치를 하는데 이 정도는 별거 아닐세. 노인의 정과 다른 모습에 청년은 어리둥절하였고 노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모르는 선비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청년이 돌아가려 하자 노인은 청년을 불러 세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복에 자네가 고기를 준비해 주면서 고생한 것도 있고
자네도 우리 마을 사람이니 같이 잔치를 즐길세. 이리 내 옆자리로 오게나.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괜찮습니다. 노인은 손비들 앞이라 그런지 더없이 친절했고 한사코 거부하는 청년을 끝내 자기 옆에 앉히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아, 너 망신 주고 나 돋보이려는 자리인데 네가 가면 안 되지. 그렇게 잔치를 시작하였고 청년이 가지고 온 고기는 아주 잘 구워져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준비하신 고기를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선비들은 입을 모아 칭찬을 하였고 노인도 흡족해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들 맛있게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기를 가지고 온 이 청년도 고기가 얼마나 맛있었던지 이렇게 뼈가 수북히 쌓일 정도로 먹었네요. 우리 집 머슴도 이렇게는 안 먹는데 식탐이 아주 대단하네요. 호호. 이복의 자네, 우리 집에서 일하면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매일 먹을 수 있다네. 이래 보겠나? 선비들은 노인의 농담에 껄껄 웃었고 청년은 그제서야 노인이 자신을 망신 주려고 뼈를 모아서 자기 자리에 슬그머니 밀어넣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저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저야 그렇다고 쳐도 나이도 많으신 어르신께서는 자리에 뼈가 하나도 없는 걸 보니 뼈까지 다 드셨나 봅니다. 그 나이에 뼈까지 씹어 드시는 걸 보면 아주 정정하신 것 같은데 제 푸주간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선비들은 모두 박장대소를 하였고 선비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노인은 창피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장차 어떤 일도 해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quack, quack.